안녕하십니까? 강원 진학 박람회에 오신 학부모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특징과 지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 강일여자고등학교 정호윤입니다.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모집 시기에 따라 전형을 분류하게 되면 9월에 진행되는 수시 모집과 12월에 진행되는 정시 모집, 2월에 진행되는 추가 모집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지원 전략은 9월의 수시 모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형수 기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가, 나, 다 군별 1개 대학씩 지원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등록을 포기해도 모두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 등록을 마친 수험생들은 2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년제 정시 등록을 포기할 때에는 2월 추가 모집에 지원 가능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희망하는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들은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정시 인원의 모집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요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학생들의 경우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학생들에게는 모집 인원의 증가로 합격 기회가 그만큼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에 따라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신설하였으나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3명 감소하였습니다. 모집 시기는 모두 수시 모집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특별 전형의 운영 대학 및 모집 인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운영 대학 및 모집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또 하나의 지원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선정을 50% 이상 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교과 성적은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성취도, 수강자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주로 석차 등급을 활용하거나 성취도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석차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반영하는 교과도 다르고 과목의 개수도 다릅니다. 이로 인한 대학별 환산 점수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에는 다양한 산출 방식에 따른 점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한 유불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교적 안전 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서 충원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경쟁률, 충원 합격률,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전형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원 전략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략입니다. 뒤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된 대학은 경쟁률이 낮고 합격자 교과 성적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신 성적보다는 최저 학력 기준 통과 여부가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신설, 폐지, 완화, 강화 등의 변화를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면서 여기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면접고사를 시행하거나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역량들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이슈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주의 깊게 봐야 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특징들입니다. 전국 기준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의 증가는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전국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충족률이 높아지고 충족률이 높아지면 합격선도 높아집니다. 지역균형 전형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지역균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모두 40개 대학입니다. 서울대와 경인교대는 지역균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25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 대학 대입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추천 가능 인원이 늘어났으므로 도내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더하기 서류 전형으로 교과 이외의 서류 평가를 정성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파생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수시 전형별 인원 비율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2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된 선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 학생들의 4년제 대학 등록 경향을 분석해보면 수시 전형으로 92%, 정시 전형으로 8%의 비율로 대학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등록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57.3%, 학생부 종합 전형이 28.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지원 전략도 2022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별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100%로만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고사도 시행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충족이 합격에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안정 지원이 많은 교과 전형의 패턴과는 다른 적극적인 지원 전략도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 대부분 출결이나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화시켜서 반영합니다. 출결은 미인정 결석 1일에서 3일 이내, 봉사 시간은 20에서 4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만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향력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의 경우는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3배수 정도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통과 배수와는 달리 5배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서류 기반형 면접이 대부분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의 특성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면접으로 시행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지만 지원자 대부분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형 방법의 변화가 없다면 지원자의 교과 성적 범위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해 보려면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나 대학별 발표 결과에서 최초 합과 충원합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적이 역전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개 30%에서 40% 정도의 비율로 성적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서류를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로 일정 비율을 반영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처럼 서류 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교과 등급 이외에 서류가 반영됨에 따라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서류를 통한 보완을 염두에 둔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역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합격선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대비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합격선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 합격선이 높게 형성됩니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대학들이 많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지역균형 전형은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 학생들의 집중 공략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형에 따른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100의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최대 강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 특히 지역 인재 전형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 대학들은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학력 기준보다 2등급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에도 1, 2등급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부 면접 전형도 변수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어려워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학의 특성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이나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모의 면접을 적극 활용하시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을 통해 1단계 성적이 바뀌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30~40%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면접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꽂히며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모의 면접 3회 이상 준비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험생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려야 마땅하나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려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인구의 감소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고교 내신 교과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전면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을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목별로 수강 신청 인원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에는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로 인해 내신 등급을 받기 수월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비인기 과목의 경우에는 폐강에 이르기도 합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경쟁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쟁률의 감소와 등급별 인원의 감소는 결국 대입 합격의 합격선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2,571명을 더 뽑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학력 인구의 감소와는 상관없이 서울로 진학을 희망하려는 학생들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수한 성적대의 학생들은 여전히 서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의 성적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요인은 각 등급별 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적 하락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수도권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나 지방의 주요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대학의 경우에는 성적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만 보지 마시고 최근 3개년간의 경쟁률의 변화, 입시 결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의 유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500여 개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정보 시스템 유니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브를 통해 개인별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되면 1, 2, 3학년 성적을 보시는 것과 같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 과목에 대한 원점수, 평균, 등급, 수강 인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과 대입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년별 내신 산출,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유니브와 같은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년 구분 없이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대학의 경우나 또는 가톨릭 관련 대학,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비율을 달리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전형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학년 구분 없이 성적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한라대학교가 학년별 반영 비율이 30, 40, 3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의 성적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다면 한라대학교도 하나의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도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대학별 성적 반영 교과에 따라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대학별 반영 교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반영 교과는 2023학년도 시행 계획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대학에서 배포하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국수영사, 국수영과를 반영하는 대학, 우수한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 등 성적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 단순 교과 평균 합산을 대학 지원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별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수영사, 국수영과를 반영하는 대학인 경희대의 환산 점수와 국수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인 건국대의 환산 점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인 고려대의 환산 점수,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인 동국대학교의 환산 점수를 각각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대학별 환산 등급은 여러 학생의 환산 점수가 아니라 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난 대학별 환산 등급입니다. 위 환산 등급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했음을 가정하고 산출한 환산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대학은 각 환산 등급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성적을 산출합니다. 환산 점수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환산 점수와 면접, 환산 점수와 서류 평가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대학별 입시 결과를 찾아보는 일반적인 방법은 각 대학 입학처를 뒤지고 또 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대를 비롯하여 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입시 결과를 탑재해서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아주 불친절하게도 입시 결과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측 자료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전형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전 과목의 교과 등급 평균인지 중앙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국수영사과의 교과 등급 평균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의 최고점과 최하점 또는 하위 75% 또는 85% 정도에 위치한 합격자의 점수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탑재된 정보만 가지고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른쪽 자료는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자 평균과 최종 합격자 평균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최종 합격자 기준 전 교과목 산술 평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국대학교는 상위 10개의 과목을 반영해서 성적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전 교과 산술 평균으로 지원 기준점을 산출하게 되면 실제 합격선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동국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전 교과목 산술 평균과 실제 상위 10개 과목 산술 점수의 차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담임 선생님과의 진학 상담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진학박람회를 비롯해서 강릉, 원주,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전형 유형별 반영 교과 및 반영 과목은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이지만 석차 등급별 점수를 반영 총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등급별 차이는 반영 총점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10개 과목이 모두 1등급인 경우 반영 총점은 600점입니다. 10개 과목이 모두 2등급인 경우에는 599.4점으로 1등급과 2등급 간의 급간이 겨우 0.6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개 과목이 모두 3등급인 경우에는 597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 3등급 간의 환산 점수 차이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당락을 가름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급감별 점수를 보면 5등급 이하는 지원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국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도 있는 상황입니다. 5등급대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서류평가의 반영 점수 차이가 학생부 교과의 점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서류평가를 40%나 반영하는 전형이라 학생부의 기록도 탄탄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평가 및 교과평가 요소도 감안해야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지원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의 기재 내용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순한 듯 보이면서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 3개년간의 입시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과 입학자, 추가 합격자, 최종 번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입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 결과들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주 적절한 최상의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북대를 비롯하여 강원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세한 입시 결과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자료만 가지고도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교협 대입상담 프로그램에는 방대한 입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수시, 정시의 합불 사례, 매칭 중심의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 간의 행간 의미, 변화, 변별, 간별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담임 선생님의 개인적 역량에 달린 것이겠지만 합불 사례의 의미, 지역별 지원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과 계열 통합의 유불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입니다.
어제 4월 14일 2022학년도 3월 전국 영합 학력평가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채점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별 인원 비율의 변화입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 응시자가 34.7%, 작년보다 8.3%가 증가했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 응시자가 39.1%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소위 자연계 수험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에 대거 지원하면서 인문계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득점자를 중심으로 인문계생이 확률과 통계 대신에 미적분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3월 학력평가 응시 인원이 3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재학생들이 재택시험이나 코로나 확진으로 3월 학력평가에 미응시한 상황이지만 수능시험 때에는 10만 명 이상의 N수생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여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의 합법과 작문 선택 비율과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점차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3월 학력평가의 비율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 지역 중등진학연구회에서 2022학년도 대수능 표본 내 등급별 과목 분포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 집단에 비해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과 작문의 1등급 비율보다 언어와 매체의 1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수능 최저의 국어 영역의 등급을 받기에는 언어와 매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 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의 변화 비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도 서울중등진학연구회에서 2022학년도 대수능 표본 내 등급별 과목 분포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압도적으로 수학 영역 1등급에 해당되는 과목은 미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집단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과 계열 통합의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의 양상은 1등급, 2등급, 소위 상위권 등급일수록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의 유불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정성평가를 통해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 대학들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는 A, B, C 세 단계로 구분이 되며 단순 합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단계별로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성취도를 받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점수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취도별 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할 경우에는 성취 단계의 차이는 큰 점수차가 발생하며 동일한 성취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취도별 비율에 따라 유의미한 점수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와 고려대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진로 선택 과목 환산 점수를 신중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의 성적 산출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취도 A의 비율이 41%인 경우 A를 받은 학생의 환산 점수는 기본적으로 1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성취 비율을 소수점 자리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성취도 A의 비율이 40%, 41%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받게 되는 점수는 1.41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B등급을 받은 학생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의 비율이 41%인 경우에는 40%까지의 내신 비율이 4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41% 이상인 B의 경우에는 성취도 B를 받은 경우의 학생에는 5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5등급의 비율에 B 성취도의 비율에 따라서 5등급 더하기 A등급, A 성취도의 비율과 합산된 점수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려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B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취도 C를 받게 되면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나 서강대를 희망한다면 무조건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역 균형 전형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지역 간의 불균형 혹은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에서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할당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보다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이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유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안정적 지원 성향도 입시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 전형은 도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 학생부 면접, 학생부 서류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대학과 제한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 인원 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역시 추천 기준에 제한이 없으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성도 상승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은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3월 학력평가의 성적을 토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결국 교과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학이 있고 취업이나 전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등급별 비율로 인해 등급별 학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학령 인구에 따른 재학생 응시 비율은 평균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학력평가 재학생 응시 인원이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졸업생 응시 인원 약 13만 명 정도를 더하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 지원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능 시험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을수록 경쟁률은 낮고 충족률도 낮아서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성적 대비 상향 지원도 노려볼 만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학과의 추가 합격생들의 충원율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며 단계별 전형일 경우에는 낮은 성적대로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괄 전형을 노려버리시는 것이 더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수생의 유입은 성적 하락을 유발하고 결국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계열의 수능 충족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형 수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부터 수능 시험이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 과목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수능에 가까울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 규정 충족률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충족률을 보인다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수능 최저의 통과 여부는 수능 성적이 통지되어야만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통과 여부에 따라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양한 전형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지원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은 단연 수능 최저 충족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만 통과된다면 합격이나 다름없는 전형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내 지역인재의 전형이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 산출의 구조상 결국 수능을 대비해야 수시의 합격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유의할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순 평균 등급이 대학의 지원 기준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가 지원의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정보는 5월 말쯤에 공개될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의 성적 산출 방법을 살펴보는 것,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이 평균에 속한다고 해서 합격을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평균은 모집 인원과 경쟁률, 충족률과 충원율, 최종 등록자의 수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을수록 평균값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1등급 1명과 9등급 1명의 평균은 5등급입니다. 5등급 2명의 평균도 5등급이고 4등급 1명과 6등급 1명의 평균도 결국 5등급입니다. 입시 결과에 나타난 평균 등급을 보고 희망 고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빈값, 표준 편차, 표준 분포 곡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수험생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평균 등급을 바탕으로 욕심을 내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률의 추이는 최소 3개년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쟁률은 지원자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지원자들은 눈치 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접수 마감 직전에는 경쟁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려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진학지도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중에는 경쟁률의 추이를 보고 성적이 낮은 학생을 합격시키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다면 올해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다면 올해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이 지원자들의 지원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경쟁률은 지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선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년의 경쟁률 추이를 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만 안정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롯하여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수험생 어느 한 개인에게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보를 조합하고 또 조합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기본입니다. 내신 성적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직 3학년 1학기 성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보다 유리한 자리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